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시험을 잘 보셨어요? 어제 이 답안지를 아까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따로 내셔서 이걸 합하면서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모의고사는 이 채점을 이제 이따가 요거 하고 저 오후에 내용학 하실 때 조를 아마 이제 김철호 선생님이 이제 반장? 대표 하여튼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논한 그 취지가 실제 사실은 이게 뭐 수교도 그렇지만 내용학도요. 사실은 내용학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수교가 그래도 한국말로 이렇게 뭐 뭔가 좀 근거가 더 있는데 내용학에서 사실 이게 풀이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채점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취지로 이제 뭐 셋이 됐든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그러니까는 일부러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보게 하겠다고 이제 같이 이제 머리를 짜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준표를 수교는 수교대로 내용학대로 해서 이제 기준표를 보고 이제 채점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게 뭐 이름 아는 사이도 잘 없으니까 아는 사이는 어차피 서로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창피한 건 없잖아요. 이러니까 남의 답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평균도 내고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각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이제 좀 그렇잖아요. 정확한 적인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8번 정도 시험을 보면서 내 점수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도 살펴보고 채점을 하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채점하고 그 첨삭하고는 살짝 별개예요. 그냥 채점은 선생님들이 그냥 한번 도움을 우리가 그렇게 받으시라고 채점해서 이제 점수 이렇게 확인한 이런 정도고 이제 첨삭은 이제 또 제가 봐서 왜냐면 이제 거기 보면은 기준표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채점을 해야 이제 제가 이걸 봐야 와 이렇게 쓰셨고 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은 첨삭대로 하고 채점은 채점대로 되는 거라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이제 90, 11 요 또 시험 또 당겨져 가지고 요 마지막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요. 이제 뭐 당락 뭐 그렇죠. 합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 그 첫 번째 그 OT 자료라고 한 거 보면 이제 시험을 그렇게 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저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 목금 이게 우선 3번하고 4번은 우선 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의 요 수교 확인이 좀 빨리빨리 되면 아까 오전이랑 9시에서 10시 사이 그다음에 요 끝나고 뭐 점심시간 사이 뭐 그렇게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내용학이랑 그 수교랑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뭐 금요일 내일로 넘어가서 하든지 뭐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해봐야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번, 4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진행을 그렇게 할 거고요. 4번 특강은 이제 첫 번째 주까지 이제 수석 연휴가 있어서 첫 번째 11월 1일까지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특강을 할 건데 그 날짜하고 이제 시간을 정확히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 2주 정도를 시간 투자하고 정리해가지고도 수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쵸 점수를 확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보고 답안지 내고 뭐 채점 성적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모의고사 자체를 이제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잘하시는 분들 이제 뭐 누구를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잘하시는 분이 이제 시험만 이제 보고 답안지 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자유의지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왕에 이제 뭐 시간을 투자하고 막 다 돈을 투자하고 해서 듣는 수업이면 거기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 하시면 이제 훨씬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눠드린 이제 자료가 있고 그럼 이제 답 맞추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이론을 이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거 정리하고 나서 좀 한 5분 10분 있다가 같은 유형의 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의 이론의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의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 다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론도 어제 본 시험하고 지금 정리할 거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내고 이 형식 자체를 일단 똑같이 하는 거니까 굳이 이따가 할 때 이제 답안지에다 안 하고 그냥 A4지 문제 드리면 거기다가 이제 작성하셔서 얼마 안 되고 논술 빠졌으니까 한 1번, 9번, 10번, 그러니까 4개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걸 빨리 풀고 금방 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 문제 풀면서 개념 체크하는 3번 그리고 이제 4번 아까 말한 이제 첨사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번이 이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 본 문제도 사실은 뭐 올해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들 자료하는 데서 되게 많이 겹쳐요. 어차피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같은 문제 같을 수도 있고 맨날 본 문제 같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론 정리. 그러니까 자기 노트가 있으신 분은 뭐 거기 정리를 하든 이렇게 어떤 방법적인 걸 하시고 그거는 또 첨삭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방법을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답안지를 제가 아까 많이 복사해 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답안지를 좀 많이 가져서 뭐 독서실이나 아니면 집에 가져갈 때 가져가세요. 그래서 집에다 많이 놔두시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서술형 우리 어차피 수교 같은 경우에 그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답안지를 다시 작성해 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답안 이렇게 보면은 뭐 완벽하지도 않고 뭐 이제 이렇게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하려면 시간이 특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듣고 다 이렇게 남의 거 채점도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지나니까 일요일이나 뭐 이 무렵에 일요일 날은 또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월요일부터 하는 계획된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럴 때 답안지에다가 다시 이제 써보는 거예요. 시험을 다시 봐보시는데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6번이 혼자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런 걸 지켜가면서 하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한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내용 머릿속에 있어도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수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뭐 통계로만 보면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제 수학 임용 선생님들 합격자의 25%가 만점이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하시는 분은 되게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되시는 분은 또 이게 다 머릿속에 내용이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못 쓰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가끔 또 말도 많아요. 막 이거 원래 아는 건데 내가 아는 건데 못 쓰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게 이 모의고사반에서 수교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동안 알았던 걸 옮겨 쓰느냐 이거지.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내용학은 사실은 이게 뭐 변수 바뀌고 뭐 살짝 바뀌어도 되게 이게 막 체감적으로 너무 다르지만 이게 수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해서 정말 그게 지금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렇게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그동안 막 책 뭐 실론을 뭐 5번을 읽었고 뭐 노트를 정리해서 어떻게 이거 뭐 스터디를 맨날 했고 이거는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야 될 시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답안지 그 해설지,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해설을 보고 본인의 답안지가 있으면 이제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해설 안에다가 그 간단한 내용들을 넣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황하게 이 이론에 대해서 막 다시 설명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기를 까먹었다 그러면 그걸 꼭 다시 찾아가서 보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진짜 요번에는 정리를 또 되게 압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걸 또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외워야 돼요. 막 그냥 방법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우선 첫 번째 그 1번 문제를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이 기입형에서 더 많이 틀리세요. 이제 해마다 보면은.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지문을 뭐 모르겠죠. 안 세어봤지만 느낌상 한 뭐 100번 가까이 계속 다시 읽어보면서 뭔가 오류가 나면 안 되고 그런 답을 쓸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엄청나게 여러 번 이제 점검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근데 기억을 틀리신 분은 없어요. 그죠? 방교수학 아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기억에 이제 답지에 답이 있으니까 그거를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이 기입형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채점하는 그 자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오픈돼서 막 이렇게 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출제자의 뭐 의도라든가 어떤 그 문제가 근거가 없고 이런 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그냥 수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니은은 답은 지금 발견이잖아요. 근데 탐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가로에 0.5점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보니까 뭐 다 대부분이 안내된 재발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교의 가장 문제가 다 이렇게 맥이 통하니까 맞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1번에서는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 삼파법이 나오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근데 그 밑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 꽤나 많은 분이 사고 실험을 답으로 썼어요, 기억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지문에 사고 실험이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쓰신 분은 뭔가 다른 거 하시려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지문에 있는 게 답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문에 하나, 셋, 네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끝에 보면 객관화된 수학을 연역 체계에 따라 해설하는 방법. 그냥 사실은 요 자체를 보면서 객관화된 수학을 연역 체계에 따라 해설하는 방법.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가 반교수학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벌써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두 줄 띄고 보면 그러한 결과에 이른 그러니까 수학자들의 어떤 그 뭐 결과론적, 그러니까 결과에 이른 사고 과정을 없애고 교과서에도 되게 세련되고 깔끔한 결과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교재고 이론이잖아요. 예. 뭐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한 그 막 모든 과정, 사고 과정을 수학자들의 사고 과정을 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해버리는 거 말하자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탁 가르쳐 버리는 게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라고 프로이덴탈이 이제 얘기한 게 반교수학적 전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니은 문제 있는 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사 발생 과정의 발생의 계기랑 관점에 대해서 교수학적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고 실험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된 재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답안을 보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주긴 줘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제를 한 의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무조건 맞는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안내된 재발명이라는 거는 이론, 말하자면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이덴탈이 이렇게 해서 한 세련되게 만든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내용이 안내된 재발명이잖아요. 그리고 요 상황은 그 옛날에 삼파법에서 사고 실험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학생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교사가 뭘 지도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학생들의 지네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뭔가 탐구하고 발견하게끔 하고자 하는 걸 의도한 거라서 발견이라고 써야만 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근데 안내된 재발명도 사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 보시면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4가지 넣어놨잖아요. 4가지 넣어놔서 지금 삼파법, 그러니까 1번에 삼파법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내용 얘기를 하려고 사고 실험을 하려면 요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써놓은 거고 기평으로 나올 확률은 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한 번씩 꼭 써보세요. 일부러 제가 빈칸을 안 뚫어도 되는데 그냥 뚫었어요.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사고 실험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2015년에 기출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기출됐던 게 한 2, 3년 있다 또 나오고 이런 확률이 더 높긴 해도 사실은 바로바로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최근 거를 더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고 실험이 들어가고 또 첫 번째 빈칸도 사고 실험. 그래서 아동의 사고 활동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지만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다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외우세요. 제발 까먹으면 안 돼요. 제발이에요. 예. 그리고 발견, 답에 있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는요. 이제 사고 실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1번, 2번에 수업 장면에 대한 거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걸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뭐 이론을 정리하실 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수업 장면 1번이 수업 장면에 대한 사고 실험.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미리 사고 실험을 할 때 그렇게 수업 장면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요게 출제됐던 거였죠. 예,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준비하는 거죠. 학생들의 반응. 근데 그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해를 못하나 잘하나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 동글뱅이 2번의 빈칸이 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죠. 그러니까는 짓궂은 질문이 됐든 뭐 돌발적인 질문이 되든 정말 몰라서 묻든 뭐 어쨌든 애가 일부러 그러든 뭐 아무튼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고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예. 사실 요거는 이제 요 자체 이 용어 자체로도 나올 확률이 높죠. 기입형으로도 그렇고 뭐 그 안에 서술형 안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내용에 대한 사고 실험은 어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겠죠. 이건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자 하는 이유가 그 빈칸이 이제 수학자들이죠. 수학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건 뭐 표현이 좀 너무 정서적인 표현이지만 아무튼 이제 그들이 그걸 연구해서 증명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추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추측. 예. 그래서 수학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추측을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증명을 해서 만들어냈다면 그 접근 방법 있죠? 예, 접근 방법으로, 수학자의 접근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뭐 대부분의 노력 안 하는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지도서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는 거 또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2015년에 출제된 내용 자체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 부분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증명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딴 걸로 해주세요. 뭐 애가 얘기를 하니까 막 당황을 하고 뭐 준비를 안 해서 자기가 교사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장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거 사실 이제 교사 자체에 다 자기적이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제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어떤 준비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어차피 사실 다 그 사고 실험의 주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교사가 자기 수업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로 3번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아까 그 지문이 그 사고 실험 얘기가 나오면서 안내된 재발명이랑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맞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란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재발명을 돕기 위해 학생의 입장과 반응을 고려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장에서 개인 수학자의 마음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 사고 실험에서 교사가 자기 생각도 해야 되고 학생 생각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문이 안내된 재발명도 0.5점은 이제 채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출도 됐었고 또 충분히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라카토스 내용도 뭐 아주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점점 더 이제 우리 현장에서 교육 방식을 그렇게 바꾸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증명이요. 라카토스의 증명을 우리가 이제 라카토스가 얘기한 얘기죠. 그러니까 증명 자체를 뭐 추측을 증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리를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은 부정을 하고 라카토스는 증명이란 본래의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계속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조 정리로 분해하고 비판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사고를 넓히는 사고 실험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엔 증명을 추측을 계산하고 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생성하는 주요한 하나의 발견적 도구로 관주했던 거예요. 증명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왜 이게 지금의 교육에서
지금의 교육에서 이제 증명 자체를 막 그 전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육 방식에서 막 이 증명을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막 증명 애들 다 어차피 외우기만 하는 증명을 의미도 없는 증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참고로 같이 연결시켜서 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3번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이제 증명이라는 거 하나는 사실은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이제 수학자들이 그 개념과 이론을 발견할 때 사용했던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지 막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수학에서. 그래서 하나의 발견적 도구로서 된다는 게 이제 통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요게 이제 정답이었던 반교수학적 전도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2014년에 나왔었잖아요. 이 자체로 그냥 정답이 기입형으로 2점짜리 이게 나왔던 거라 사실은 뒤에 인식론적 장애도 있지만 뭐 반교수학적 전도도 뭐 한 20자, 30자 이내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외워두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빈칸 앞뒤로만 볼게요. 예. 사실상 재발명 방법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다르게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명 방법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수학교육 관점에서 볼 때 그죠? 그래서 밑에 그냥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하는데 재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학자들의 수학자 활동의 최종적인 산물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 뭐 이러셔도 되고요. 뭐 최종적인 산물 그냥 그거 쓰셔도 되고요. 이해만 하시면 되죠.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 정리들로부터 거꾸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바탕에는 수학이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빈칸에 수학이 개통적 수학의 특성이 우리가 개통적이잖아요. 개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통 자체가 바로 수학의 논리적 분석의 결과. 우리가 좀 은근히 이게 결과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결과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수학 내용이 어떤 연역적 체계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연역적 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연역적 체계에 따라서 제시한다는 거.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만 보면 바로 반교수학적 전도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은 뭐 선생님만 멀뚱멀뚱 쳐다보죠. 어렵게 하면.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의 다음 단락을 보시면 결국 이제 그 중간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학자들은 이제 자기네 사고 과정이라든가 자기네 연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공리화시켜서 마무리된 깔끔한 것만 교재에 싣거나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제대로 된 수학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엔 빈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밑줄 쳐놓은 그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 빈약한 구조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가장 최후에 구성된 빈약한 구조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로 반교수학적 전도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를 통해 그죠? 사실 수학은 되게 추상적인데 이거를 구체화를 통해 곧바로 개념 형성을 지도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수학에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를 통해서 지도하는 게 좋은 게 있죠. 왜냐하면 귀납적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바로 그냥 곧바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념 형성을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할 때 그냥 바로 예 들어가지고 뭐 하나의 형식적인 예를 하나씩 딱딱 들어가지고 그냥 딱 개념을 이렇게 지도할 때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지도를 그러니까 당한 거잖아요. 배웠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개념 형성을 지도하는 거. 그냥 개념 형성을 위해서 어떤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개념 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곧바로 지도를 해버리는 그게 바로 안 좋은 반교수학적 전도라는 거고 결국에는 일반적인 빈약한 구조에서
특수한 풍부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빈약한 구조로부터 계속 이제 다양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특수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개념 형성에는 좀 방해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한번 빈칸을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교사학적 전도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출제도 됐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또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반교수학적 전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기 동글뱅이 4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상의 정리의 수단으로서 수학을 하는 거죠. 현상의 정리 수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진짜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빈칸에 실행하는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1번에 실행하는 수학. 빈칸을 제가 실행하는 수학의 경험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이렇게 이해한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니까 뭐 암기해서 쓸 필요는 없고, 2번에 보시면 수학 학습 과정의 관찰, 비약 그런 걸 통해서 뭘 시켜야 되잖아요. 수학화를 시켜야 하는 거죠. 수학화를 시켜서 그걸 수학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하자면 하나 이제 재발명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 수교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해설 이제 들고 할 때는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알았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여기 생판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3번째가 발생 과정. 그렇죠? 발생 과정. 중요한 말이 발생 과정에 따라 풍부한 어디에서 뭘 구성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현실이지, 현실. 학생들의 현실 문맥에서 심상을 구성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현실 문맥에서 그냥 아무 때서나 막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교수학적 현상학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를 되게 수학적 구조. 그죠? 그냥 뜬금없는, 이게 뼈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흐름과 연계성이 있는 구조, 수학적 구조의 교수학적 현상을 제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교수학적 전도도 개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통과 논리성을 강조하다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가 8회이기 때문에 한 내용을 또 내고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중요한, 이게 말하자면 뭐 프로이덴탈의 여러 가지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론이 이렇게 2개, 3개가 나올 수는 있는데 막 반복이 되진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안에서 나온 내용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도 정말 이제 늘 똑같이 작년처럼 24점이 나온다고 하면 20점 이상은 맞아요. 예. 제대로만 쓰시면. 그러니까 여기 1번 유형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이게 답안을 보니까 수교 파트가 다 구멍이 뻥뻥 뚫리는 분이 더 많아요. 답안을 잘 쓰신 보다 수교를 나중에 쓰려고 안 쓰신 건지 그 답안이 없는 답안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이제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본인이 잘 쓰시는 분은 뭐 여기가 우물한 개구리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잘 쓰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하셔도 돼요. 이게 답안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교 파트는 거의 막 하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안 쓰신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지문을 보시면 이제 보자마자 이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보시는 2번째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그 뭐 문제 옆이라든가 위에 좀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이게 뭔 상황인가 이걸 먼저 쓰시면 참 좋아요. 한번 지문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지문을 여러 번 읽지 마시고, 여러 번도 못 읽죠. 시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을 천천히 제대로 읽으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읽은 다음에 이제 뭐 이걸 딱 보자마자 뭐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문 읽기 전에 지문을 보겠죠. 이제 지문 한번 보면서 문제 먼저 봐야 돼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문제를 먼저 보셔야 지금 이 문제 보면 인식론적 장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관점으로 지문을 봐야 된다고요. 그냥 좋다고 지문 다 읽고 나서 문제 보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기입형 같은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기입형은 좀 더 지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함정이 있을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9번, 10번 서술형에서 이제 문제 보니 아 인식론적 장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지문으로 가서 뭐 배우자 어쩌자 이런 것들 잡다한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가끔 문제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 공부하자 이런 말들이 가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 지도를 하는 건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요번에 문제풀이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한 번은 꼭 체크를 하고 이게 동글뱅이 치면서 아 지난 시간에 배웠구나 치면서 넘어가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뭐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경우의 수 얘기하니까 가영이가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영이 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지금 인식론적 장애를 쓸 거였고 그 다음에 나영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 문제를 먼저 읽고 가시면 나영이 말을 더 눈여겨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영이 말을 보면서 뭐 이제 동시에라는 말 동글뱅이 왜 고배 법칙 썼냐 동글뱅이 하면서 읽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너가 좀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하고 우리하고 가장 친숙한 저 주사위 생각하면서 사 또는 오 동글뱅이. 근데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 또는 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식론적 장애에 대한 건 제가 써놨고 이런 거는 못 쓰시는 선생님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 장애의 요인 4가지도 일상어, 직관, 은유, 과도한 일반화 요렇게 그쵸?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쵸? 일상어, 은유, 직관, 과도한 일반화 요렇게 요렇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시험보다 답안이 좀 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의고사라 좀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감안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식론적 장애 요인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영이 분석하는 거 볼게요. 그 4페이지에. 그래서 나영이의 문제는 거기 그 채점 기준에 그 4점이 아니라 단어에 집착하는 나영이의 상태를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로 서술하면 4점 아니라 2점으로 이렇게 고쳐놓으시고요. 예, 숫자 오탄한 거고요. 예. 자, 여튼 나영이의 나영이는 문제의 본질적 개념, 뭐 원래 개념,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개념보다는 그냥 개념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어에 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거는 뭐 연연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거를 그런 비슷한 단어 쓰시면 돼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은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으면 고배 법칙을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합의 법칙을 그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말만 꼭 들어가면 되죠.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으면 고배 법칙을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하나의 단어로 문제 해결 전략을 정하는 문제 해결 전략을 정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과도한 일반화 오류 들어가야 되고요. 요게 답안을 보니까요. 여기 일상어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일상어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일상어라는 거는 일상어에서 쓰는 단어하고 수학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해서 2개 혼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거는 아닌데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말에 집착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이라든가 동시에라는 말에 집착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혼돈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제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 답안지 자체에다가 첨삭도 해드리지만 답안지 자체에 이 답을 옮긴 거를 또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안 나눠 드리는 건 제가 아까 그랬죠. 주말에 꼭 다시 써보시라고. 예, 그래서
다음 주 시작할 때 그냥 그렇게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빈칸에 대한 답이 안 나가니까 뭐 요거 촬영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뭐 이상하면 말씀하시고요. 빈칸 빨리 막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안지에다가 제가 이 답안을 이렇게 다 제대로, 여기는 물론 기입형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 작성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이 답안을 갖고 이렇게 여기다 막 지저분하게 첨삭해드리는 거는 이제 또 도움이 되시는데, 제대로 된 그 여기에 이렇게 있는 해설하고는 달라. 이거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거고요. 답안에 드리는 거는 답안 요렇게 요 긴 문장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는 거라는 걸 몇 번 보시면 그 다음에 쓰실 때 아주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꼭 해보시고요. 먼저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답이랑 내용은 똑같지만 되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줄여서 또 나눠 드릴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길게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 아무튼 요 인식론적 장애라는 요 상황도,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상황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반드시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시험이. 그러면은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낼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확률이 이게 높겠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일상어에서 헷갈리는 것 같은 경우에 뭐 극한 개념 이런 데는 좀 꽤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요쪽이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고기를 잘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인지적 장애에 대한 얘기예요. 인지적 장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교육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우리는 3번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3번. 그러니까 가로 3번을 먼저 보시면 인식론적 장애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수학 개념 그 자체 속성, 그냥 수학의 속성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의 속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지금 수학 자체의 그냥 이 수학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속성 때문에 생기는 게 인식론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방지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은 두 가지가,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 개인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개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인 발달 과정. 뭐 이런 거야 뭐 외부의 도움을 좀 받거나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는 교수학적, 가르치고 배우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떤 교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교사의 속성,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미리 좀 노력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죠. 선생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세 번째, 인식론적 장애는 수학 속성 때문에 생기는 걸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어떻게 하고자 할 수도 없고, 그쵸? 뭐 큰일 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인식론적 장애에 대한 걸 또 정리를 해드린 거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빈칸에 사실은 이게 브루소가 제안한 것으로 그의 교수학적 상황론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뭐 브루소가 제안한 교수학적 상황론 안에 있는 핵심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인식론적 장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빈칸은 아까 말한 네 가지, 일상어, 직관, 과도한 일반화, 은유, 요거 들어가면 되고, 조금 앞으로 출제가 되면 혹시 과도한 일반화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시면서 4점짜리 서술형 보시면서 먼저 이것도 문제를 보시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근접 영역 발달 있잖아요. 그래서 나영이하고 과영이하고 단계를 써야겠다. 이거는 읽으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두 명이 나왔으니까 누가 좀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비계 설정 목적과 관련해서 쓰라 그랬어요. 이제 그 먼저 문제에다가 그런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삐아제하고 비고츠키의 차이점, 학습하고 발달에서의 삐아제하고 비고츠키의 차이점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문하고 통하는 내용이지만 지문에서 얻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수업에서도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만 이제 추가를 하고 좀 수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실 수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더 잘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더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상황이 그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좋죠. 그래서 선생님 말이 이제 EDF 그거 진한데 거기 넓이를 구할 건데 가영이 이제 아까 문제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문제 읽으시면서 가영이의 첫 번째 말을 밑줄 쳐놓겠죠. 체크를 해놓거나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영이가 될 것 같은데 벌써 이거 보면서 일단 나영이의 수준이 높은 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영이가 또 질문하죠.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나영이가 뭐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생각나는 거 없냐?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피타고라스 정리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뭘 어떻게 하지 묻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또 힌트 주니까 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중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가영이는 결국 그 교사의 말에도 모르는데 나영이만 그 말에 이제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순간 깨닫고 주주주주 해서 다 푼 거예요. 나영이는. 그쵸? 예. 그리고 가영이는 아직도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뭐 담배 어떻게 구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영이가 설명해 주죠. 뭐라고 하면서 그 풀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포물선 있고. 그래서 난 이렇게 구했어 하니까 이제 그때 알 것 같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얘하고 지금 1번에서 말한 게 지금 얘네들인데 얘네 둘 다 지금 처음에 되게 약간 어려워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가영이는 너무 많이 어려워하고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도와줘도 스스로 문제는 못 풀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벌써 얘는 1단계구나. 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푸는구나. 그러니까 2단계구나. 이제 이건 문제 읽으면서 사실 이름 밑에다가 얘 1단계야, 얘가 2단계야. 뭐 이렇게 써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답안 같이 보시면 뭐 가영이는 뭐 유능한 타인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1단계, 나영이는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2단계. 근데 가영이는 뭐 1단계, 나영이는 2단계까지 그냥 딱 그렇게 뜬금없이 그 단계만 써놓으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가영이는 1단계,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영이는 2단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꼭 쓰시고요. 그렇게 1단계, 2단계 이름 좀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 쓰라고 한 부분은 그냥 그 길게 설명이 있는 거지 중요한 말은 어차피 지금 얘네들이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영이와 나영이가 지금 실제적 발달 수준은 같으나 주어진 문제 해결에서 나영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스스로 해결하였으나 가영이는 교사와 친구인 나영이의 많은 도움을 받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가영이 나영이가 둘이 실제적 발달 수준은 같은데 가영이는 이해만 한 수준, 나영이는 스스로 약간의 도움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영이의 잠재적 발달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좀 낮다. 가영이의 발달 수준이 나영이보다는 좀 떨어진다. 낮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두 학생의 근접 영역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막 말을 좀 예쁘게 만들어낸 말이니까 여기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비계 설정의 목적하고 관련돼서 지금 쓰라는 거였죠. 예, 비계 설정의 목적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영이 단계 쓴 게 1점이고요. 지금 여기에 그 비계 설정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요런 부분이 2점이고요. 거기 하나가 빠져서 마지막에 지금 학습 발달의 삐아제 비고치키 차이점 쓰라는 게 1점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일단 채점 기준표를 드릴 때는 다시 제대로 수정된 거 드릴게요. 예. 우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이제 비계 설정도 출제가 됐었잖아요. 스캐폴딩도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또 그게 출제가 뭐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비계 설정의 목적을 좀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비계 설정이 만약에 또 나오면 그거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써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정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새 문제를 해결하는 교사의 빈칸의 비계 설정. 교사의 비계 설정으로 학생들이 입체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단면의 넓이.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칸이 없잖아요. 좀 이럴 때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 뭐 문제를 풀었다는 거 이렇게 간단히 쓰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에 지금 보고 우리 서로 다 같이 넓이 구하는지 뭘 구하는지를 굳이 언급 안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를 풀었다 이래도 돼요. 는 것은 학생 자신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자, 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과제 수행,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해 주다가 지금 마지막에 문제를 제시해 줬잖아요. 자, 그럼 니네 이제 각자 이 문제 풀어봐.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황에 맞게 지금 이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가영이하고 나영이의 레벨을 아는 거잖아요. 수준을. 걔네들의 수준에 맞게 발문해가면서 힌트를 줘서 이제 이제 결론은 문제는 못 풀었지만 가영이도 이해는 다 했어요.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딱 이해를 한 그 순간에 마지막 박 교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봐라고 하는 그게 비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봐라 하니까 그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유사한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 이게 그냥 괜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교사가 유사한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이거 빈칸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도 말을 막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가영이와 나영이가 결론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유사한 문제를 각자 잘 해결하였으므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거기 다 이렇게 이쁘게 말을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비계 설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떠한 말을 잘 써도 점수를 안 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구한 게 이거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려고 써놓은 거고요. 삐아제는 발달이 학습보다 선행하는 거고 비고치키는 학습이 발달보다 선행하는 거잖아요. 둘 다 선행, 그러니까 앞선다는 선행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학습이 비고치키는 이제 연결이 비고치키부터 되는 거예요. 비고치키는 학습이 발달보다 선행하여 적절한 학습이 발달을 유도한다는 거. 학습이 발달을 선행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적절하게 좀 이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현대 입장에서 보면 삐아제는 너무나 조금씩 앞서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나 빠른 선행 교육은 안 맞는 거예요. 삐아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려요. 근데 비고치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행을 좀 해서 빨리빨리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랑 그 다음에 제가 비계 설정이랑 이런 거 정리해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할 때 했지만 되게 이제 내용이 지금 중간에는 그렇게 막 대두되던 이론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우리 구성주의를 되게 많이 이렇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장에서는 좀 비록 안 그럴지언정 이론적으로 계속 우리 교수 학습 방법이 특히 수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자꾸 이 비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부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빈칸을 위주로 제가 뚫어놓은 이유가 이거를 되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1번의 빈칸 근접 발달 영역에서 실제적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간격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 자체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고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따로 끊으시면 안 돼요. 그 사이에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수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처럼 실제적 수준이 있고 잠재적 수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간격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그 간격 앤드 비계 설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영역의 간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역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지금의 상태로 말하면 이제 좀 눈높이 그리고 또 개개인별 좀 아까 같이 가영이 나영이 상태를 잘 생각해서 서로 영역의 차이가 약간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교사가 더 힘든 건데 아무튼 그거를 혹시 혼돈하셨다면 정리를 다시 해놓으세요. 그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3번에 동글뱅이가 같은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제일 자꾸 요즘에 부각된다는 자체가 거기 들어갈 말이 사회적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둘 다 똑같은 말이요. 중요한 거죠. 이게 뭐 비계 설정을 해서 애들의 수준을 높인다, 낮춘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교수학습 자체를 이제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 선생님이 강의식, 설명식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근접 발달 영역 자체가 간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이 아니고 역동적이고 그거를 이제 밑에 5번에 있네. 반복적인 거.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이 첫 번째 고정적, 역동적, 그 다음에 5번에 있지만 반복적. 이걸 이렇게 흐름을 놓으면 안 까먹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움직인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그 간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마지막에 들어갈 말이 6번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교특기가 학습을 더 우선하고 발달보다도 결국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동형 문제를 풀 때도 요 내용이 또 되지만 여기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가급적 요거 보면 동형 문제 답이 다 있어요. 이 해설지를 보면. 근데 그러지 않고 푸시려면 지금 잘 기억을 하세요. 예. 그래서 달프와 갤리모의 얘기는 지금 안내받는 참여를 통해 그 영역에서 인지발달 과정을 이제 4단계로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예. 그러니까는 실제적에서 잠재적으로 가는 그 간격 안에서 쪼개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누는데 이제 그때 그냥 뜬금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내받는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조절, 자기 조절.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조절은 이제 선생님이 도와준다, 친구가 도와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사회적 조절과 자기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과 자신의 도움 간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고치기 자체가 이 이론 자체가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 이게 다 그거죠. 그래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면 선형적이 아닌 순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쭉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결국 다시 새로운 1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순환적이다. 그 소리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기억하는 것처럼 뭐 유능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건 1단계, 뭐 혼자 푸는 건 2단계, 뭐 내면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다시 이제 순환으로 가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그 1단계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제 모방이고요. 모방.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해 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이해하며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안내, 도움. 모방, 상호작용, 안내, 도움,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의 과제 수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푸는 거는 맞는데 도움을 받아서 푼다는 그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교사는 도움을 주는 거지만 학생들은 모방이라는 거, 약간의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의 내용과 비교할 때 나올 수 있으니까
1단계는 도움을 받아 푸는 하나의 교사를 모방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본인이 아직 3단계로는 안 갔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자신을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기 지시적인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3단계가 사실은 이제 내면화 자동화는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외우셔야 되고 내면화 자동화. 그리고 이제 이 3단계가 된 학생은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나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한 근접 발달 영역을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정사형이면 정사형이 아까 그 나영이가 이제 내면화 자동화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걔는 거기에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해낸다. 다른 중재자의 도움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단계는 자기 통제, 사회적 통제. 아까 뭐 사회적 조절, 자기 조절 뭐 비슷한 말이에요. 통제, 사회적 통제, 자기 통제를 벗어난 완전한 발달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제나 사회적 조절은 이제 선생님이 뭐 힌트를 주거나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기 통제는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 이걸 대입해볼까? 이거 넣어볼까? 뭐 지울까? 아니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럼 다른 값을 넣어볼까? 아니 그래프를 그려볼까? 요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자기 통제예요. 그걸 이제 언어로 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막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막 중얼대면서 푸는 사람 있죠. 수학 문제. 약간 자기 통제를 좀 이렇게 분출하면서 푸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4단계에다 순환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단계를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도 정확히 쓰실 수 있으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단계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페이지 가셔서 3번에 들어갈 말이 비계 설정이고 이것도 이제 출제됐던 거죠. 비계 설정이고 아까 얘기한 비계 설정의 목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는 것. 과제 해결, 그냥 과제 수행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뭐 그런 단어에 요런 거는 아까 같이 뭐 특별히 다른 말 아니가. 과제,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한다는 게 자기 조절 이게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비계 설정의 목적이라는 거죠.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사가 아까 박 교사가 마지막에 문제를 제시하는 거는 과제를 해결하게도 하는 거지만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그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요. 번호만 제가 써놨죠. 그래서 과제 해결 옆에다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제 해결 옆에다 과제 해결이 뭐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옆에다 써놓으실 거는 적절한 수준. 요거 써놓으세요. 적절한 수준. 지금 이 과제 해결이 뭐냐면요.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교사가 비계 설정을 한 상태에서 과제 해결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까 같이 박 교사가 문제를 제시한 그 상황에서 과제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이 뭐냐면 적절한 수준에, 그러니까 눈높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제를 아무거나 주면은 되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말이 여기 실제적에서 잠재적인 요 간격 안에서 제대로 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과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안 주면 뭐 어떤 극단적으로 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극단적인 원인은 실력적인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동기가 막 확 저하되는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우리 뭐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수준을 벗어난다는 개념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동기가 저하될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애들한테 쉬운 거 줘도 안 되잖아요. 또 못하는 애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아예 안 해버리겠죠. 포기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제 해결 옆에다가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 제공이라든가 뭐 적절한 수준의 비계 설정을 한다. 뭐 이런 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조절 옆에다가 뭘 쓰시냐면요. 자기 조절 옆에다가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말을 쓰고 싶은 거냐면
자기 조절, 그 비계 설정 목표상에서 자기 조절을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가 할 일이 뭐냐면, 이게 지금 다 말하자면 교사가 할 일이죠.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쓸 말은 도움을 빨리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빨리 도움을 멈추는데, 이제 상황이 됐다 싶으면 얼른 이제 도움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를 판단을 했잖아요, 교사가. 있다는 게 딱 인지가 됐다. 그럼 얼른 도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도움을 멈춘다. 아, 그냥 우리 이건 공부해 놓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 써놓죠, 뭐. 이렇게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교사가 딱 판단해. 제 나영이는 이제 혼자 해도 되겠어. 이러면 빨리 도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을 우리가 시켜야 되잖아요, 학생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과제 해결하고 자기 조절하는 암기를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참고적인 이론이긴 하지만은 버크하고 윈슬러가 그 세 가지 밑에 있는 그 기억하시죠? 공동의 문제 해결, 상호 주관성, 따뜻한 반응.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이유가 지금 효과적인 비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비계 설정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까 사고 실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삼파법에서 지금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이덴탈로 연결되는 그 사고 실험 중에서 하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증명 문제를 통해서 라카토스 쪽에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가 크게 굵직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유형이고요. 지금 비계 설정도 마찬가지로 요건 약간 좀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비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말한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뭐 공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습자의 흥미 유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쓸게요. 학습자 흥미 관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그 적절한 수준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너무 수준이 안 맞으면 흥미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같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흥미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겠죠. 예. 수업을 어차피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주관성은요,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작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애들이 요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고 뭐 실제가 있고 아까 가영이 나 이런 것처럼. 근데 결국 이해를 했던, 지금 문제를 스스로 풀었던 아까 정사형 문제를 다 이제 해결은 한 거잖아요. 그날 수업은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작은 다르게 되는데 개념을 다 같이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같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해가 똑같은 공유점에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공유된 이해라 그럴게요. 예. 공유된 이해의 개념 이해에 도달. 결국에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한 반에 3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못 따라온 애들이 많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모든 애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뜻함과 반응도 이거는 뭐 헷갈릴 게는 없겠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정서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교사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교사 얘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잘못하면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분위기, 이제 칭찬해주고 막 하면 더 잘하고 뭐 이렇게 구박하고 막 하면 못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 윈슬러의 이거하고 원래 기본적인 거하고 할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저기에서 과제 해결을 하는 게 위쪽이고 밑에는 이제 자기 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나눌 수가 있으니까 비계 설정에 관련돼서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더 이상 할 거는 특별히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서 쓰시면 되니까
뭐 그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개 남았죠.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문제 딱 이제 2번째 시간에 받으셨을 때 문제를 먼저 보게. 지문을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뭐 무슨 문제네.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막 애들 말해서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예시 문제가 나올 때요. 지문을 읽다가 그 문제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첫 판부터 그 문제를 막 풀 것처럼 막 그 고등학교 문제잖아요. 그거 막 뚫어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얼른 넘어가세요.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숀펠드 얘기가 나오니까 숀펠드 똥글뱅이를 치면서 생각이 나시면 빨리 거기다 답안에 없다고 해도요. 쓰는 게 낫겠죠. 자원, 발견순, 통제, 신념 이렇게 먼저 써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상태 분석 동글뱅이 놓고 이거 애들 분석해야 되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뭐 상태 분석해가지고 지도 방안 쓰는 거구만 이렇게 해서 벌써 문제 파악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보니까 상태 분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가영이가 겁이 난대요. 겁나요. 동글뱅이 치시고요. 거기다가 그냥 동시에 동글뱅이를 치면서 신념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얘는 이미 이제 수학 문제 푸는 자체에 두려움이 많은 거잖아요. 신념 책에 신념 뭐 이런 거 써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뭐 생각이 나니? 이러고 발문을 해주니까 나영이가 뭐 그런 애들 다 대부분이 이러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모든 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밑줄 치고 읽으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밑줄 치고 이해도 못하겠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참 틀렸는지도 이해를 모르겠대요. 지 말이. 그 다음에 다영이한테 자기는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 딱 나왔어요. 적용. 예. 자, 그리고 이제 라영이는 꽤나 많이 푼 거잖아요. 뭐 어디하고 어디를 하는데 미지수 X로 놓고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리를 해보면 이 숀펠드의 그 행동 기본 요소에서 또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발견수라고 통제학으로를 헷갈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혹시 내가 이거 2개를 헷갈리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제 말이 지금 웃긴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지금 다영이 말을 발견수라고 헷갈려요. 보통 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용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적용하고 풀어 이런 거는요. 다 통제예요. 통제. 그러니까 그것만 안 헷갈렸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혹시 헷갈리셨던 분은 빨리 그걸 수정하셔야 돼요. 본인의 머릿속에서. 예. 그러니까는 먼저 뒷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11쪽에 왜 그 11쪽에 네모 칸에 4가지 있는 거 해놨는데 자원 신념 체계는 절대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원은 이제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념 이해 정도를. 그래서 그 빈칸이 수학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절대로. 수학적 지식. 그리고 신념 체계는 아까 같이 그렇게 뭐 어떤 수학 자체를 부정한다라든가 또는 신념 체계도 또 뭘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는 분이 지금 가영이처럼 이렇게 뭐 어렵다, 두렵다, 뭐 이렇게 못하는 애들에만 신념 체계를 적용하진 않아요. 되게 지문상에 되게 잘난 척하는 지문 만약에 잘난 척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런 애도 신념 체계하고 해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 체계를 공부를 못하는 걸로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발견수 통제에서 2개를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술은 빈칸에 일단 들어갈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과 기술이다 이래가지고 아까 같이 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말을 그렇게 근데 헷갈리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통제에 들어갈 말이 이제 전반적인 결정하기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10페이지로 가서요. 숀펠드가 말하는 문제 해결 성공을 위한 뭐 4가지를 바탕으로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를 볼게요. 문제풀이 자체 여기 제가 문제에서 살짝
가영, 나영, 다영이만 분석하면 되는데 라영이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라영이까지는 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써도 2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문제풀이 자체가 겁난다고 하는 가영이는 수학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요, 뭐 그게 말이에요. 뭐 신념 체계가 부족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신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영이는 사인 코사인을 기억하나 이해 못한다 이러니까 자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뭐 이래도 되고요. 자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 다음에 다영이가 이제 적용, 제가 지금 밑줄을 그래서 쳐놨어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통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술이 부족한 상황은요. 사인 코사인 법칙 자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모르는 정도예요. 이 문제를 사인 코사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까지 아는 거는 지금 발견술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르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의 입장에서 아까 지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는 얘는, 나영이는 반성이나 메타인지 이동 그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과정과 답을 점검하는 반성 활동, 뭐 메타인지 활동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또 기억해 두세요. 요렇게 애들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를 풀었는지 말았는지 이런 입장인 경우가 이제 반성 활동이 뭔가 지가 도저히 못 풀면 그 답을 보여주면서라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줘야죠. 너 여기가 어디가 맞는 것 같아?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라영이 같이 이제 조금 해요. 얘는 미지수 X로도 자꾸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런 애한테는 뭐 설명을 해줄 필요 없고 아까 같이 문제 풀이를 보여주면서 뭐 오류를 찾아라 이런 거보다는요. 지금 얘가 살짝 이게 뭐 조건이나 각도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건을 변형을 해가지고 보조 문제 뭐 요렇게 하는 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까 나영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반성 활동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거고요. 라영이는요. 조건을 변형한다, 쉽게 변형한다,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변형해서 보조 문제 뭐 요렇게. 그런 상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갈수록 뭐 우리 수능 시험도 다 보셨지만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한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막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만약에 어쩌면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짬뽕이 되죠. 폴리아 문제 해결이나 숀펠드 이 행동 기본 요소 이게 짬뽕이 잘 되니까 두 개는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빈칸이 하나 있었어요. 그 11쪽에 마지막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 넘어가기 전에 11쪽에 그 수학적 지식 들어가면 되고요. 아까 밑에 있는 말이고요. 발견술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 발견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발문, 권고 이런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이거 뭘로 풀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 그랬지, 선생님이? 삼각함수, 삼각비, 뭐 우리 이런 거 배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를 찾아내는 자체가 이제 혼자 하면서 하는 게 바로 발견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나 발견술은 언제 어떻게 사용, 자원 개념, 수학적 개념이나 발견술, 여기다는 뭘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 그거를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통제라고요. 그러니까 발견술은 굳이 따지면 자원에 더 좀 가까운 거예요. 자원하고.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신념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 이제 줄기와 이끌림 나오는 마지막 문제도 이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바뀐 거지 지문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선생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래서 유형이 다 바뀐 문제인데 지문은 이게 지금 지도서상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되게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는 지문을 쓰지 않고 거의 지도서 안에서 따오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토론 자료 이런 거에서 제가 그냥 이제 이걸 대화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술형은 이제 아까랑 살짝 논술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제 논술형 지문은 워낙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작성 방법을 항상 먼저 보시고 가서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작년 말고 재작년에 그 처음에 왜 이거 수교에서 나오고 전공에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김초롱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우리 그때 이제 논술을 내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바로 논술 문제가 수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양식이 지금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요 뭐 서론 본론 해라 뭐 어째라 요 형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될 확률은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요렇게 해놔야 채점을 하기가 쉬워서 요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뀔 것 같긴 해요. 이래야 이제 빨리빨리 채점을 하잖아요. 가뜩이나 논술 채점이 힘든데. 그래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거 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작성 방법을 보시면서 일단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서론을 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론을 쓰고 이제 결론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서론에서 벌써 2015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 얘기 넣어놓은 거죠. 네, 2015에서 유의점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확률 통계 유의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줄기와 이끌림 나오니까 중학교 내용인 거 알 거고요. 예, 그리고 본론에 가서 이제 가영이가 이제 알게 된 개념을 쓰는데 그거를 프로이덴탈이 주장한 그 확통의 문제점하고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덴탈이 주장한 문제점인데 두 가지가 있다네 이렇게 해놓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그 지문의 나의 내용을 해가지고 두 가지 개선 방향, 관점 변화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이 논술을 절대로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옮길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5분 남겨서 그냥 대충 답안이라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은 그리고 일단은 뭐 한 15분, 20분 안에 좀 빨리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근데 뭐 지금 답안 12쪽에 보시면 지금 이 지문을 뭐 다 저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문은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숙제를 내줬고 두 모둠이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 애들의 조는 그 이제 줄기와 이끌림 표현하기 좋게 해놨고 가영이는 퍼센트로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와 이끌림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죠, 가영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그 과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1번 서론에 넣을 게 학통의 유의점인데요. 지금 요때 제가 밑줄을 쳐놨죠. 답안을 보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적절한지 판단하고 판단 근거 설명하고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포의 특성을 설명하고 표나 그래프 오류 찾는 활동. 이건 이제 유의점을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하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박교사의 수업을 분석해라 이렇게 나오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의사항을 명시하라고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유의사항 1, 뭐 유의사항 2, 유의사항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쓰세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명시하라는 말이 나오면. 근데 여기서 굳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근거해서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육과정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의해서 박교사는 이렇게 잘한 것 같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박교사가 한 게 유의점하고 맞아 떨어져요. 실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과제를 내서 다 수집을 해갖고 분석을 해서 뭔가를 조사해오라 그랬잖아요.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교사의 상황만 쓰면 그게 유의점이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언급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서두가 제가 그 제시한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의 뭐 학습상의 유의점에서는 하면서 뭐 이렇게 밑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써도 유의점에 근거해서 박교사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죽어도 안 나도 박교사 수업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점에 근거해서 박교사는 뭐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줬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과제를 내서 각 조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해오라는 과제를 내줬다. 벌써 그러면 자료 수집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애들이 표나 그래프, 줄기와 잇그림 같은 걸로 나타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유의사항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흡수시켜서 쓰시면 된다, 그 소리고요.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박교사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관한 과제를 내줘서 학생들이 스스로 수집 조사하여 온 것을 발표하게 하였고, 적절한 발문을 통해서 서로의 것들을 비교 토론하게 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하고 있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론에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좀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거 빠뜨리고 해도 지금 밑에 설명 일부러 이렇게 다 길게 다 써놨는데요. 예. 그래서 발표, 비교, 토론. 그래서 아무튼 이 교사학습상의 유의점이 나왔을 때 명시하라는 말이 안 나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소리예요. 나 까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지문을 풀어서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문에서 이 박교사가 지금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수업을 완전히 꽝으로 하고 있는 걸 했을 때는 이 교사학습상의 유의점을 까먹으면 쓰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급부로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말만 꼭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얼핏 쓰신 분은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산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스타일 두 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프로이덴탈이 계산만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풀었으면 돼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현실과 단절된 추상적 체계로 다루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혹여 까먹으셨으면 외우시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 프로이덴탈의 확통의 문제점으로 한 게 두 가지.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이거 두 가지. 그렇게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외워야 될 시간이에요. 수량적인 자료로 가득한 계산 패턴 체계로 다루는 거. 그러니까 여긴 너무 말을 세련되게 썼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계산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즉 실생활의 응용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확률 통계를 실생활 응용, 뭐 실생활 바탕, 뭐 실생활 이거 괜찮아요. 그냥 현실 세계 이거 괜찮고요. 추상적으로 가르치면 계산 방법 중심의 교육에 치우치게 되면 계산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뜬구름 잡듯이 가르치다 보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사실 계산밖에 더 가르치겠어요.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라는 것밖에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계산 방법 중심 교육에 치우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삶의 문제와 분리되고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만 다룰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틀에 박힌 계산 문제만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나 박교사는 배워야 할 개념을 실생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프로이덴탈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간단하게 그냥 프로이덴탈이 문제점으로 한 거는 뭐뭐뭐 두 가지이다. 그런데 박교사는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박교사는 배워야 할 개념을 실생활과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계산에만 치우친 수업을 하지 않았기에 가영이가 처음에는 판단이 서지 않고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그냥 가영이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또 이래도 돼요. 예. 처음에는 판단이 서지 않고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을 두 모둠의 자료에 비교 토론 아니면 그냥 토론, 비교가 좀 들어가야지 여긴 좋아요. 비교 토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가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교 토론, 그 다음에 발문, 교사의 발문으로 가영이는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서 변하는 값이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두 자료의 차이점으로 인식함으로써 수 들어가면 되고 차이점 들어가면 되고요. 조사 결과를 수로 나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프로이덴탈의 문제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영이가 알게 된 점 그거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됐는가 하고 두 가지 문제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약간 이제 저기기는 한데 일단 우선 개선돼야 할 점 거기 이제 약간 그 참고를 하라고 거기다 이제 그 나 지문을 넣어준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답안을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교육 이제 개선돼야 할 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사실은 이제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봤을 때 이제 교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죠.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게 이런 걸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본질, 통계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순 계산만 진짜 많이 옛날엔 더 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통계라는 자체가 문제 해결 도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 문제 해결 도구로서 이걸 어떠한 큰 문제, 뭐 인구 조사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정말 한 학기에 한 문제만 한다 그래도 문제를 놓고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통계가 이렇게 재밌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기 제가 답안을 제시했지만 요 세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아니 뭐 딴 것도 아이디어도 좋지만 사실 요거는 조금 개선된 방향은 우리 교육 과정 상에서도 유의사항에서도 지금 자꾸 이렇게 요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 교사 인식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지 요 두 개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육이 이렇게 교사학습상의 유의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빈칸은 다 그 얘기예요. 우선 통계를 지도하는 교사의 통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뭐 생각의 변화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통계의 본질을 살려서 실제적인 통계 작업을 지향하여 자료를 통계학이 중심에 놓고 분석, 수집한 자료를 처리하는 문제 해결 도구. 이 말 다 들어간 거예요. 문제 해결 도구로서 지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외워야 될 키워드만 정리를 하시고 자꾸 써보셔야 돼요. 몇 번만 써보시면 금방 느는데 안 써서 안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점의 변화는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제 크게 봤을 때 통계교육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게 일단 이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점의 변화는 약간 방법적인 거. 이거는 되게 어떤 큰 그림이고요. 관점의 변화에서는 이제 통계 자체가 우리 맨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실 이제 활동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수집, 뭐 분석, 지금처럼 뭐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가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관점의 변화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줄이자는 거죠. 그렇죠? 설명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변화시키자. 지금 그도 같은 얘기인데 크게 보면은 방법적인 건 이제 이렇게 바꾸고 전체적인 건 이제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우리 30점으로 나오는 서술형 3차 시험 볼 때도 이 통계 시험이 통계 문제가 나왔던 거, 학동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칸은 뭐 설명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소집단 문제 해결을 활동과 토론을 강조하면서 활동적 학습을 유도해야 하고 물리나 화학처럼 실험실법 들어가죠. 사고실험 아니고 실험실법. 물리나 화학처럼 실험실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는, 요 용어는 우리 소집단 탐구 프로젝트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네. 왜냐하면 뭐 대안으로서 탐구 프로젝트 뭔가 현장에서 지금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오 할 때 할 수 있는 게 소집단 탐구 프로젝트인데 그런 거를 구상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추론도 하고 통계적으로 추론도 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뭐 사고도 하고 이런 빈칸을 위주로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갈 말이 설명 중심, 활동 중심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 중심.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요 논술형 문제에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억해야 될 게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해버리시게. 지금 프로이덴탈이 말한 첫 번째 미주 쳐놨죠. 추상체계. 그 다음에 계산 패턴 체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응용을 추상 이론에 덧붙여서 가르친다. 덧붙여서 아까 한 내용이니까 그냥 빈칸만 채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의 프로이덴탈은 어느 분야보다도 현실과의 관련성이 깊은, 사실 그렇죠. 어느 분야보다도 현실과의 관련성이 깊고 애들한테도 그걸 어필하기가 좋아요. 수학 왜 배워? 이럴 때 되게 좋은 게 확률 통계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빈칸 생활. 그러니까 학습자의 현실은 단지 생활뿐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적인 현실뿐만이 아니고요. 물리, 사회, 정신 이런 좀 그네들의 지적인 수준도 말하는 거죠. 지적인 세계. 물리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뭐 멘탈적인 이런 거 다 합쳐서 세계를 말하는 걸 총칭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무튼 암기해야 될 게 추상체계로 하지 말고 계산 패턴 체계로만 하지 말고 두 개 기억을 하세요. 예.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도요. 확률 교수 이론하고 이제 확률적 사고, 그거는 조금 봐둬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2번, 3번은 좀 중요하니까요. 확률 이론은, 교수 이론은 직관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말이 들어갈 거예요. 빈칸에 일단 직관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직관 거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 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말이 진짜 그야말로 말이 너무 뜬구름인데 지금 얘기로 하자면은 직관 거부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애들한테 확률 통계를 지도할 때 너무 직관력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9번 문제처럼 야, 이거 당연히 합의 법칙 쓰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고백 법칙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직관을 너무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요 5가지는 그래도 좀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채워보세요. 거기 5가지 왜 들어갈 말 있잖아요. 대표성 전략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첫 번째 대표성 전략, 그 오른쪽에 보면 다 생각이 나죠. 암기를 안 했어도 이해를 하셨으면 대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정보 이용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정보 이용 가능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보 이용 가능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날 확률, 뭐 이런 어떤 정보적인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값이 큰 거에서 시작하냐, 뭐 작은 거에서 시작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값이 달라지냐, 어쩌냐 조정과 고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과 중심. 결과 중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비올 확률이 뭐 50%만 넘으면 무조건 비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과적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약간 이제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오늘 뭐 그러면 뭐 뭔 일 생기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징크스 같은 거,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계적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지금 요 2번보다도 저는 요 3번이 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률적 사고 4가지 있죠? 확률적 사고 4가지. 그것을 좀 더 잘 봐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확률적 사고하고 아까 같이 신념에 그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가 좀 스스로 막 판단하면서 나는 막 뭐 이럴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잘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대표성이나 정보 인용 가능성의 판단 전략을 되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만 쓰는 거라 우리가 그걸 원시 확률적 사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쓰는 거. 발생 단계.
그 다음에가 이제 실제적 확률 사고. 그러니까 요게 왜 제가 요거를 저기 하자 그랬냐면 요게 이제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확률을 처음에는 사실 진짜 비확률적 학습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비확률적인 사고만을 하다가 이제 조금 원시적인 확률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수학적인 확률이나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개념을 생성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확률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요 네 단계니까 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자료의 변이성. 통계적인 사고는 사실 이제 자료의 변이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주변에 어디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무어가 말한 거, 뭐 왓슨이 말한 거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2009 개정이 바뀐 다음에는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거기 제가 빈칸에 현 교과에서 시행되는 관점에 빈칸에 줄기와 입그림 넣으시고요. 예. 줄기와 입그림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2009에서 들어올 때 이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의 대표적인 걸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요. 줄기와 입그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탐색적 자료 분석 관점이 조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표로 정리하고 자료의 추세와 분포 아니면 말이 어려우면 그냥 분포 이래도 돼요. 자료의 추세와 분포에 주목하는 것은 탐색적 자료 분석의 주요한 방법으로 주요 주제는 일부 자료가 파손돼도 자료 전체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료가 좀 파손이 돼도 그래서 들어갈 말이 이제 저항성을 강조하고 저항성이 지금 한 그 얘기예요. 자료가 파손이 돼도 일부 자료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 좀 이렇게 손상이 돼도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저항성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게 바로 현실성이에요. 저항성이랑 현실성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 얘기고 사실은 현재 교육 과정 안에서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을 하고 있는 줄기와 입그림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줄기와 입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원래 것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밑에는. 그러니까 존 투키라는 미국의 통계학자가 창안한 방법인데 앞에서 말한 그 저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에 추출해서 가설 검정에 치우쳐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을 개발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자료로도 충분한 정보를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도할 때는 줄기와 입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라는 거 하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일단은 좀 쉬었다가요. 이건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거니까 한 10분 쉬셨다가 여기 문제를 이제 정말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눠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첨삭하는 건 이따 내용화하고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맞다. 쉬시기 전에 그 통계 있죠? 통계 자료 받으신 거는 그건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그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 자료가 하나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8번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 통계 문제가 이제 수교할 때 이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 지금 뒤에 문제하고 답안하고 해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를 일부러 8가지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확률이 거의 80~90% 되는 것들을 8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자료하고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따로 이따가 뭐 여기를 계산을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지금
우리 연습으로는 지금 4점짜리 서술형으로 이제 기준으로 연습을 해서 그 8개 정도의 영역 안에 8번이 되니까요. 예, 8개 영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벗어날 문제는 나올 확률은 거의 좀 없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 같은 경우에서 자료 받으셨을 때 지금 이제 결합 확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번호로 5번, 5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론을 나는 혹시 지금까지는 아직 확통을 안 했다. 그러신 분도 어쩌면 지금 우리 요거만 마무리 정리를 잘하면 확률 통계 맞을 확률이 하나가 4점짜리로 나오던지 아니면 2점, 4점 나와도 2점은 어차피 확률 문제가 나와서 안 틀려요.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맞을 수 있는 걸 테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확률 통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공식 아직 안 외웠다든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못 외우면 계산을 못 하니까 기대값 분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외우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번에 그냥 여기 문제 모의고사에 넣은 건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에 있는 조건부 기대값, 조건부 분산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부 분산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기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5가지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거. 확통은 지금 절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독립인 걸 증명해라 이런 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독립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고 기대값과 분산을 직접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쉬웠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 함수의 기대값 분산 부분이에요. 영역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눠드린 걸로 하고요. 질문은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확통은 그렇게 하고 좀 쉬셨다가 문제를 나눠드릴게요.